끝까지 하락을 한다고 얘기했던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상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가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네,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미니 특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참고로 이 자료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모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프콘 구독하시면은 이 강의 자료 전문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텍스트가 편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가격보다 무서운 선택지의 소멸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결국은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사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비싸면 부담스럽죠. 근데 싸다고 하더라도 비싸다 하더라도 선택지가 있으면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 됩니다. 근데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좀 불행한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2026년 이번 한 해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한 해가 될지, 희망스러운 한 해가 될지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당신에게 묻는 거는 얼마에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가격 변동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옵션이 급격히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거래는 얼어붙고 입지는 양극화되고 있고요. 전세 시장의 완충 기능은 사실상 작동을 멈춥니다. 2026년도 시장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면은 거래는 줄어도요, 핵심지 가격은 버티고 혹은 오른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2024년도보단 거래량이 많아요. 이게 바로 버티고 오르는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거래가 안 되고 있지 않아요.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래를 하고 있느냐? 꼭 이사를 가야 되거나 꼭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 명쾌하고요. 공급이 줄고 전세가 완충지대를 못하면서 매수 압력이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전세를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전세계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입지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낮춰서 하위 입지의 아파트를, 부동산을 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시장이 멈춘 게 아니라 재편되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2026년도가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회적인 트렌드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거를 가속화한 것은 정책의 잘못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책의 잘못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규제 상황들을 디폴트로 놓으시고 기본 세트값으로 놓으시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 감소를 가격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2026년도 오늘 이후부터는 하면 안 돼요. 거래량이 없으면 가격이 빠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면 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거래 절벽이 말씀드린 대로 가격 폭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핵심 입지는 선택지의 소멸이 가격 방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좀 하나씩 좀 쪼개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국 평균은 솔직히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여쭤보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완만합니다. 완만하다는 얘기는 정책이 파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전국이 다 오르거나 전국이 다 빠지게 되면은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근데 완만하기 때문에 정책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맞죠? 하지만 지역별로 쪼개게 되면요. 시장이 완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확실하게 뭔가 상승 분위기죠. 지방은 혼조입니다. 올라가는 지역, 내려가는 지역들. 근데 올라가는 지역이 더 적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통 이제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똑같은 의견을 낸 적이 저는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문재인 정부 때 다 오를 때도 그 몇몇 튀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하락을 한다고 얘기했던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상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가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상승폭의 차이만 있을 뿐 상승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고요. 경기 인천도 서울의 가격 부담이 넘어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인천으로 수요가 많이 분산이 됐죠. 그래서 동반 산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서울은 확실한 상승이 될 것 같고 문제는 하위권 지역들도 상승할 거란 얘기예요. 하위권 지역까지도. 예, 이게 제일 우려가 되는 겁니다. 숨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인천은 작년보다 더 올라가는 지역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전국은 또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서도 확실하게 작년에 오를까 말까 이렇게 좀 갈등을 보인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들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지방 아마 올해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지방을 얘기하는 유일한 부동산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2026년도에는요, 지방 이야기를 정말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지방도 제가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세미나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또 지방 분들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시죠. 지방은요, 일단 보합이에요.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반등을 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하락을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락을 하는 지역들은 팔아야 되고요. 그렇죠? 하락하기 전에 팔아야 되겠죠. 상승하는 지역들, 반등하는 지역들은 미리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광역시의 핵심 구들이 있어요. 뭐 대구는 수성구,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뭐 이 소위 말해서 동부산 분들, 그리고 저는 대전에서도 서구 유성구가 좀 올라갈 여지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남구 같은 경우는 핵심 단지들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보합. 그리고 광역시급들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창원이라든지, 뭐 김해라든지, 청주라든지, 뭐 이런 군산, 전주 뭐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 중에서도 조금은 버티거나 조금은 올라갈 지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지방 강의할 때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분위기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지방 중소도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지방에서 좀 이제 우려를 보여야 될 지역들. 예전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갭 투자 많이 할 때 제일 좋아했던 지역이 신규 택지하고 산업단지 지역들이었었는데 이제 이 지역들은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가 위기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것들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 지방은요 위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방 선거 때문에 굉장히 부각이 돼서 호재로 드러날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일자리가 유입되는지 실제 교통망이 개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묻지마 진입하시게 되면은 큰 코 다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은요 확률 자체가 달라요. 서울은 5대 5입니다. 지방은 5대 1이에요. 5대 1. 5대 5가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예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만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거를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공공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오셨던 공공 세미나입니다. 이제 기관에서 한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요. 예전에는요 전세랑 매매랑 같이 움직였어요. 뭐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도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는데 제가 오늘 아침 첫 칼럼에도 썼지만 매매가랑 전세가랑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세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빠지고요. 매매가는 빠지는데 전세가는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메커니즘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요 공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입지의 컨디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기초 체력들, 그러니까 입지의 경쟁력 갖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품력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입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분명히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안 돼요.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빠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파트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면 안 돼. 전세가가 올라가도 매매가가 빠지는 아파트는 사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면은 전세로 더 들어가려고 하느냐? 사기는 싫은데 거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매매가 부담스러우면 전세로 버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수요적인 얘기인데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우들을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버티면 올랐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올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원래 매매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수익률로 가격이 평가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세용을 받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주택연금용. 예,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제가 따로 이건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따로 놀 거니까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입지만 사셔야 돼요. 예, 이걸 이해 못하면 아예 하지 마시고요. 투자라는 것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월세가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가가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전초 현상으로 전세가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지금 전세가 오르고 있지 않은 지역들을 사면 안 돼요. 매매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면 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정비사업. 재건축 물량은 전세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하면요. 전세가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은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야지 매매를 사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이해 안 되시면은 이 방송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을 일단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입주 물량이 적게 되면은 당연히 전세가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전세가 월세화 되는 지역들도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니까 월세를 내면서조차도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도 아마 매매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규제를 심하게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규제를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안전한 지역이 될 겁니다. 시세가 막 올라가지 않고 조정이 되고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그냥 냅둬도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규제를 한다는 이유 자체만으로도 여기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은 다 괜찮으냐? 아니죠. 이번에 쓸데없이 규제 지역을 많이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시세는 빠지고 있는데 규제적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 지역들은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급감, 전월세, 월세와 규제를 위한 수급 분열 규형이 있는 지역들은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매수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비싸지면은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로 줄어드는데 비싼 월세를 감수하거나 결국 매수로 이동합니다. 이게 두 번째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임차로 가려고 하는데 임차 전세가 없으면 월세로 가는 것이고 싼 월세가 없으면 비싼 월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일단 하급지로 가거나 하급 상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급지나 하급 상품으로 갔을 때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요. 다시 임차 수요가 조금 줄고 매매로 터닝이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하급지예요. 중하급지.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래가 줄어도요.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는 형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의 아니게 임차 물건들이 없다 보니까 임차 수요 중에 상당수가 매매 수요로 전환돼서 매매 수요, 매수자가 증가합니다. 그럼 매물이 고정되어 있는데 매수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이 쉽게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가격이 빠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인기 지역은.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공급을 할 수는 없죠. 규제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세금 규제는 제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만 합니다. 대출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느냐.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총량을 줄이는 걸로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거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금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대출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두 문제가 걸렸을 때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내려가거나 대출 총량이 증가할 걸 기대하고 뭔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처럼 고금리도 아니고 한 중금리 되는 거죠. 중금리 상태가 싫지만 이거 갖고 그냥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정책자금 지금 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15일 대책 효과를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가 줄었는데 2024년도보다는 늘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수요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강북도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 강남도 감소했고 전국적으로도 감소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한쪽이 줄면 어느 한쪽은 조금 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입지를 바꿔서라도 상품을 바꿔서라도 거래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요가 풀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강북도 강남도 그 외 비서울 지역들도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요. 수요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요.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수요층들이 의사결정을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좀 써놨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